오늘의 숫자는 30일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자 독재자인 니콜라스 마두로의 출구조사 예상 득표율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아니면 전혀 놀랍지 않게도 마두로는 2024년 대선에서 다시 한번 승리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 그의 승리를 진짜로 믿는 주민은 6%에 불과하지만 진실은 영영 알 수 없겠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쟁입니다. 허구한 날 싸우는 중동도,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미국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여러분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은 사실상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로 보이는 움직임을 준비해 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걸 처음 보는 게 아니라서 그럴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기 쉬워지잖아요. 결국 전쟁이란 상품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영업 전략은 정당화입니다. 정부가 그 전쟁을 어떻게 포장하고 파느냐,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우린 이걸 분석해보는 거죠.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이렇게 영업하고 있어요.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에 민주주의를 전파해야 한다. 마약으로부터 미국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이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거짓말을 잘하는 나라고 이 전쟁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석유와 권력, 그리고 무엇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죠. 눈부신 행운과 경제적 비극의 주역인 베네수엘라는 이 이야기의 여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패권국의 짝사랑이 되어버린 베네수엘라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국명은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입니다. 이 수상가옥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보고 붙인 이름이죠. 탐험가들은 이곳에서 황금의 도시인 엘도라도를 찾다가 실패하고 떠났지만 사실 베네수엘라는 정말 황금의 나라가 맞았습니다. 단지 그 황금이 땅 속에 묻혀있고 황금색이 아닌 검은색이었을 뿐이죠.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사우디보다도 많죠. 그리고 이 풍부한 석유 때문에 한때는 남미에서 가장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석유는 보물이자 저주가 되었습니다. 변동하는 유가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결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무슨 말이냐고요? 요즘 사우디 보면 AI니 신도시니 엄청나게 다양한 부분에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석유에만 의존하던 나라가 유가가 떨어지고 석유 수요가 감소하니까 점점 그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활로를 찾으려고 애쓰는 거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석유 수출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독재자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처음 집권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원유가 비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포퓰리즘식 서민 복지 계획을 높아지는 유가만 믿고 남발했어요. 하지만 그의 집권 초반 시기인 2010년대 초반부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2015년의 셰일가스 혁명은 그 시발점 중 하나였죠. 그 이후로 사우디의 증산, 유가는 장기 하락 추세로 돌아섰고, 결국 2017년 베네수엘라는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그 이후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 파탄난 경제, 정부 마비, 그리고 카르텔의 성행, 망해가는 남미 국가의 전형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등장합니다. 사실 2023년부터 국가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이었죠. 2020년 1567달러까지 떨어진 1인당 GDP는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이 막힌 주요국의 제재 해제 등으로 2024년에는 4019달러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규탄하고 나선 걸까요? 왜 베네수엘라가 약해 빠졌던 시절에 개입을 하지 않고, 왜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엔 제재를 풀어줘 놓고선 지금은 또 너 죽었다, 죽여버린다, 이를 갈고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첫 번째 당위로 미국은 도덕의 수호를 내세웁니다. 마약과의 전쟁, 인권의 수호, 한때는 이라크였고 한때는 리비아였고 지금은 베네수엘라가 그 대상일 뿐이죠. 물론 부분적으로 이는 사실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실제로 부패한 독재 정권이고, 언론 탄압은 물론 선거 조작은 베네수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 경제는 붕괴했고 국민은 굶주렸습니다. 문제는 정말 미국이 베네수엘라인의 인권을 신경 써서 개입하는 걸까요? 자국 내 이민자들도 쫓아내기 바쁜 미국이 다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의 인권을 신경 쓴다? 이상하죠. 자, 인권이 문제가 되고 민주정이 자리 잡지 못한 산유국들 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하지만 미국이 여기에 폭격을 하겠다, 정권을 교체하겠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인권은 진짜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그 명분에 의심이 가시나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여기서 또 다른 명분이 등장합니다. 사회주의 경제로 몰락한 국가의 자유주의적 해방을 전파하기 위해서. 실제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몰락했고 통화는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수백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가난해진 데에는 미국의 공로도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지금까지 150개가 넘는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석유 수출을 막고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했죠. 덕분에 2020년 GDP는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언론은 비어있는 슈퍼마켓 선반을 보여주며 사회주의의 실패를 조명했지만 그 선반에 물건을 채우지도 못하게 한 건 자본주의 국가의 제재였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봐라. 사회주의는 망한다. 그러니 우리가 도와야 한다.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심리적 서사죠. 그런데 이때 재밌는 일이 또 생기네요. 중국 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유전을 개발하겠다고, 금광산을 개발하겠다고 베네수엘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선 거죠. 그리고 중국 회사의 투자는 사회주의인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크게 개선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갑자기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겠다고 나서고 있네요. 여전히 미국의 명분에 의심이 가신다고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가장 강한 명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입니다. 누구에게나 매력적이죠. 옳은 일을 한다는 기분이 들게 만드는 두 단어입니다. 마두로는 언론 탄압을 자행하는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사우디, 카타르도 정상적인 민주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네수엘라와 달리 미국의 동맹이죠. 그렇게 사우디의 왕은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 마두로는 쓰레기 독재자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누구에게 석유를 팔고 어떤 돈으로 석유를 거래하느냐입니다. 미국의 통제 하에서 달러로 결제되는 석유 한 방울이 늘어날수록 미국의 패권은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통제를 벗어나고 암호화폐, 위안화, 금으로 거래되는 석유가 늘어날수록 미국의 패권은 시들어갑니다. 25년 7월 기준 베네수엘라는 생산한 원유의 95%를 중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결제 대금은 달러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받고 있죠. 그리고 그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영원히 구제 불가능한 독재 국가로 낙인 찍히는 겁니다. 즉, 이러한 수많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전쟁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달러죠. 베네수엘라는 3천억 배럴이 넘는 확인 매장량을 가진 세계 최고의 산유국입니다. 세계 에너지 질서를 좌우하는 수준의 원유량이죠. 그리고 미국의 달러 패권은 석유 거래 시스템, 페트로달러에 기반합니다. 정제유부터 비료, 플라스틱까지 전 세계 산업의 핵심이 되는 석유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러는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그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그 하한선이 보장이 됩니다. 왜? 세계 어느 누군가는 언제나 석유를 필요로 하는데 그 석유를 사려면 달러를 써야 되니까, 달러를 쓰려면 달러를 사야 하니까. 즉 석유의 수요가 존재하는 한 달러의 수요는 언제든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석유 소비량을 줄인 거는 물론이고 달러를 우회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죠. 브릭스 확장, 금, 위안화 기반 결제 등으로 말이죠.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제재할 때 중국이 대신 손을 내민 겁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결국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최대 채권국이 되었고 그 대가로 20년이 넘는 장기 석유 공급권을 확보했습니다. 안 그래도 재생에너지로 석유 수요를 빠르게 줄여가는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이 통제하는 중동의 석유가 필요 없어질 만큼 거대한 산유국을 손에 넣은 거죠. 즉, 이 한 방의 거래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강화됐고 탈달러는 가속화된 겁니다. 여기에 사우디와 이란의 브릭스 가입,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중국의 금담보 위안화 결제, 이 모든 흐름이 탈달러를 가속화하는 기폭제로서 작용하고 있죠. 아직은 괜찮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이 지나면 미국은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달러가 세상에 가지는 지배력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수요가 뒷받침되었기에 무한정 국채를 찍어낼 수 있었던 미국의 돈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미국은 이게 싫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재를 통해 금융과 경제를 붕괴시킴으로써 친미 정권으로의 교체를 유도했죠. 직접 침공하지 않아도 글로벌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것만으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방법이 정말 통했어요. 지구 일장이 왕따 시키는데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죠. 하지만 현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조치를 강화하면 할수록
그 나라들은 미국이 싫어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더 가까워집니다. 왜냐? 이젠 중국이 지구 일장인 미국이랑 비벼볼 만한 덩치가 되어버렸거든요. 내 적의 적은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 통화 블록이 형성되어가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미국은 깡패 같은 국가입니다. 단순히 베네수엘라 얘기가 아니라 미국은 달러 패권이 흔들릴 때마다 이런 짓을 수없이 자행해 왔어요. 달러 질서가 흔들리면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러 가죠. 언제나 포장지에는 도덕, 인권, 자유, 민주주의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물은 자원, 패권, 그리고 기축 통화의 지배력이 담겨 있죠. 사람들은 그 깡패 말을 듣습니다. 왜냐? 안 듣고 설쳤다간 깡패는 물론 그 깡패 말을 두려워하는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린치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동네에 중국이라는 또 다른 깡패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깡패는 미국의 성공 공식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이 두 깡패가 본격적으로 서로의 영역을 두고 다투는 싸움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현재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항공모함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브릭스의 러시아와 브라질은 그 사실을 규탄하고 미국에 경고하고 있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기적적으로 평화로운 결말에 이르게 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특정 국가의 이러한 극적인 대립 또는 극적인 구제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의 전쟁이 앞으로는 표면으로 더 많이 드러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는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해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